싫어하는 인생 공부 송이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이복입니다. 오늘은 에즈라 파운더의 지하철 역에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짧은 시의 번역문과 원문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지하철역에서 에즈라 파운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령과 같은 이 얼굴들, 촉촉히 젖은 검은 나뭇가지에 매달린 꽃잎들. In a station of the metro, the apparition of these faces in the crowd, petals on a wet black bough. 에즈라 파운더의 지하철역에서 라는 시를 공부하겠는데요. 지하철은 19세기 말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최초로 지하철역을 만들려고 한 곳은 프랑스 파리입니다. 모든 기획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지만 의회에서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보류되었고, 그 사이에 영국 런던에서 인류 최초로의 지하철이 만들어졌고, 아마 그 다음에는 뉴욕에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에즈라 파운더의 지하철역에서의 지하철은 런던의 어느 한 지하철입니다. 오늘날 지하철하고 개념이 조금 다르겠죠. 지금과 달리 그 시대의 지하철은 어두컴컴했을 겁니다. 지하이기 때문에 벽에 랜턴 몇 개 달아 놓았을 정도겠죠. 그래서 플랫폼에서 그 반대편을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어두운, 마치 그림자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쭉 서 있겠죠. 그 중에서 몇몇 얼굴들을 보니까 꼭 유령과 같아 말입니다. 어두운 얼굴 모습들이. 우리말로 하면 귀신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 얘기가 되겠죠. 이 지하철을 기다리는 반대편, 저 건너편 사람들의 얼굴들이 원관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지규를 끌어안습니다. 뭐가 같아 했습니까? 유령과 같아. 애플리션, 유령, 귀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다. 그러면서 이 지규로서 유령을 품고, 또 그리고 언유로서 꽃잎들, 페틀즈, 꽃잎들과 병치합니다. 자, 병치란 말은 나란히 배치하다, 그 뜻입니다. 이 얼굴들이 무슨 꽃잎들이다, 이렇게 지금 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들은 원관념이요, 꽃잎들은 보조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언유법이죠. 언유의 구문을 만들어서 이처럼 한 편의 시를 완성시켰으니, 이 시가 원문에 보면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시입니다. 형태 면에서 볼 때 가장 극한의 단형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하철역에서 본 이 병치 언유의 기법은 그 당시에, 지금부터 약 한 110년 전의 일이겠죠. 일종의 그 당시의 개념으로 볼 때는 묘사적 이미지의 획기적인 현대 감각을 보여준 기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의 해화성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이 해화성이 바로 근대성입니다. 모더니티라고 합니다. 모더니티를 중시하는 예술 사조를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모더니즘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20세기의 문의 사조다. 문의 사조가 무엇이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면 됩니다. 문학과 예술의 사상적 중심 사조, 문예 사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0세기 문예 사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더니즘이고, 그 모더니즘의 선두주자가 이미지를 중시하는 이미지즘이다. 이미지즘은 T.S. 엘리엇,
에즈라 파운더, 티움과 같은 시인으로부터 시작하고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 영향을 받은 시인들은 정지용, 김기림, 김강균 뭐 이런 분들입니다. 시의 해화성을 그 당시에서는 지성적 요소, 지적인 요소로 지적인 요소와 통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 있는 어떤 음악성은 좀 지적인 것이 아니다. 청각적이기 때문에 음악적이기 때문에 지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는 음악에 가까우냐 그림에 가까우냐 하는 것을 두고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우리 인류의 미학사에서 이미 오래전에 기원전 중국을 하면 선진시대, 진나라 이전시대, 서양의 경우에는 고대 그리스 시대 때부터 이런 논란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래에 가깝다라는 것이 주를 형성해 왔어요. 수천 년간, 그러니까 2000년 넘게 19세기 말까지 시는 노래에 가깝다. 그래서 시를 시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래 가짜를 써서 주를 형성해 왔고, 그렇다고 시는 그림에 가깝다 하는 것도 기원전부터 그런 관념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니, 중세 유럽인이 또 그리고 중국 당나라 시대 때 이런 시는 그림에 가깝다 하는 관념은 있었지만 주류 형성은 못하고 하나의 비주류로 오랫동안 흘러왔는데 이것이 주류가 된 것이 20세기 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이미지를 중시하는 문해사조인 이미지저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는 노래라기보다는 그림에 가깝다 하는 관념이 주류가 된 것이 바로 이미지저입니다. 넓은 의미의 모노니즘 중에 하나의 하위 개념이 바로 이미지점입니다. 이미지점은 글자 그대로 이미지를 중시하는 문해사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지가 뭡니까? 저 회사 이미지가 좋다 나쁘다, 저 사람 이미지가 좋다 나쁘다 이런 말도 많이 서지 않습니까?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감각의 재현이다. 감각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미지입니다. 그럼 감각은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을 감각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5가지가 있어요. 시청, 후미초,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 감각 외에는 감각이 없습니다. 이 5가지 감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감각이 시각입니다. 시각이 모든 것을 다 제압하고도 나머지 4가지를 제압하고도 남을 만큼 아주 대표적인 감각이 시각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미지점은 시각을 중시하는 재현하는 것이 이미지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 감각을 초월한 감각을 6번째 감각이라고 해서 육감이라고 합니다. 오늘 재수 없는 일이 있을 것 같은 육감이 든다 할 때 육은 살육자, 육체할 때 육자가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6번째 감각, 영어로 하면 식스센스입니다. 그러면 육감은 뭡니까? 텔레파스 같은 거, 초감각이에요. 감각을 넘어선 거, 감각을 넘어선 감각이니까 감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각은 5가지만 존재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감각이 제일 앞에 있는 시각, 시청, 후미촉 할 때 시각입니다. 이 시각을 중시하는 문해사조가 바로 이미지저입니다. 이 시각을 바로 지적인 요소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지점 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문명 비판입니다. 이미지점은 현대 문명 속에서 탄생했지만 현대 문명을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분명히 현대 문명입니다. 수십 년 전 사람만, 그 당시 수십 년 전 사람만 하더라도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할 지하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또 새로운 지하의 문명이 탄생한 것이죠. 이 현대 문명이 인간을 복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죽음과 파멸로 인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우려감 속에서 선 시가 에즈라 파운더의 바로 지하철역에서입니다. 이렇게 현대 문명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서 있는 것이 모더니스트의 공통적인 특질이요. 이미지점 시를 썼던 20세기 초반의 시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즈라 파운더뿐만 아니라 엘리어트 마찬가지입니다. T.S. 엘리엇의 황무지, 바로 인간 세상이 바로 황폐한 땅이다, 황무지라
버려진 땅이다. 이렇게 본 것도 현대 문명을 비판한 어떤 상징적 언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의 원초적 지각의 형태에 의하면 죽음의 세계는 하늘에 있지 않고 땅 밑에 있다고 믿어 왔습니다. 이거는 동서양 어디든지 마찬가지죠.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죽음의 신, 저성의 신, 맹계의 신을 하데스라고 합니다. 이 하데스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플루톤이에요. 이 플루톤은 로마로 이식되어 가면서 로마에서는 니언이 탈락되어서 플루토가 되어서 영어로 또 바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그리스 말의 N자로 끝나는 말이 탈락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하데스가 죽음의 신이라고 하고 그 이칭, 다른 명칭이 플루톤인데요. 오늘날 플루토늄이란 말 들어봤죠. 뭡니까? 핵무기 만드는 데 쓰이는 대표적인 원소가 바로 플루토늄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불특정 인간의 다수를 죽음의 세계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플루토늄이다 해서 죽음의 신에서 온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하는 죽음의 세계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고, 불교에서도 무간지옥이 있어요. 사이 틈이 없는 지옥.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 경험했습니다. 1970년대 시내버스, 1980년대 지하철.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각하면 완전히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참 그 당시에 차량의 숫자가 적어가지고 시내버스든 지하철이든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아니고 복잡하게 이렇게 등하굣길, 출퇴근길 속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코로나는 필요악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은 무간지옥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죠. 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기 때문이죠. 에즈라 파운더의 시 지하철역에서 보이는 인간의 얼굴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대로 저성의 세계, 즉 맹계에 있는 유령과 같은 얼굴들입니다. 그것이 꼭 비유를 하면 젖어 있는 검은 나무가지에 매달려 있는 꽃잎들과 같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 문명을 비판하는 시인의 모더니즘적 예술 전략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모더니즘가 뭡니까? 근대성 아닙니까? 대표적인 예술 전략이 몰개성화 비인간화입니다. 개성을 없애고 인간성을 비인간화, 인간성, 인간의 어떤 존재의 이런 것을 빼앗아 버리고 박탈시키는 이런 어떤 내용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모더니즘입니다. 모더니즘 중에서도 가격한 모더니즘이 있고 온건한 모더니즘이 있어요. 가격한 모더니스트들은 이렇게 개성이나 인간을 무시해버리고, 또 온건한 모더니스트들은 개성이나 인간을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개성은 그 이전의 문해사조인 낭만주의의 중심 개념입니다. 개성을 강조하는 것은 낭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낭만주의에 대한 반기를 들은 것이 바로 몰개성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객관화합니다. 무엇으로? 하나의 이미지로 객관화시키고 있어요. 지하철역 플랫폼 반대편에 쭉 서있는 사람을, 어둡게 서있는 사람의 모습들을 젖어 있는 검은 나무가지에 매달려 있는,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꽃잎들과 같았고, 이렇게 에즈라 파운더가 묘사한 것은 하나의 이미지의 형태로서 인간의 모습들, 20세기 인간의 현대인의 모습을 이렇게 객관화시킨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모더니즘이 지향하는 몰개성화 비인간화는 주체적 인격의 붕괴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모더니즘과 나란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또 무엇이냐 하면 20세기 말의 안의 문해사조의 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더니즘이 바로 근대성을 바탕으로 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후기 근대성을 바탕으로 한 문해사조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야기가 벌써 1950년대, 60년대부터 있어 왔습니다만 우리는 좀 늦게 1980년대 후반에 이 이야기가 거론되기 시작하더니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통틀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5년 동안 우리나라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20세기 후반에 한 15년 정도, 10수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있어서. 근데 요즘은 또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바로 이건 또 제 안의 짐작입니다만 밀레니엄 담론이 생성되면서 한풀 꺾여 들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딱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과 어떻게 다르냐. 모더니즘은 아까 몰개성화 비인간이라고 또 이것을 통틀어서 주체적 인격의 붕괴 현상이라고 했는데 이것과 달리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아 반영성을 중시합니다. 셀프 리플렉션, 자아 반영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주체적 인권을 복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예술적 전략을 지향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모더니스트들이 무시하거나 경시했던 개성인이 인간이 하는 개념을 다시금 성찰하고 중시하겠다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복잡한 얘기는 또 다른 얘기거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서는 이렇게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그 차이점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어때요? 이 시가 좀 짧다 하는 인상이 있죠. 이행시입니다. 두 줄로 된 시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들이 유럽에서는 없었는데 왜 이렇게 짧은 시가 새롭게 나왔느냐. 이것은 19세기 후반에 유럽으로 몰려간 유럽 사회와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일본의 영향 때문입니다. 일본의 예술과 문화가 19세기 후반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을 자포니즘이라고 해요. 이 야포니즘이라고도 합니다. 나라마다 그 발음이 자포니즘 혹은 야포니즘. 특히 프랑스 인상주의 회화에 큰 영향을 끼치다고 잘 알려져 있죠. 처음에는 이렇게 회화보다는 도자기입니다. 원래 도자기는 종주국이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이렇게 국력이 쇠퇴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도공들을 붙잡아가서 이렇게 발전시킨 일본의 도자기 유럽화 되기 시작합니다. 도자기를 이렇게 수출을 하고 도자기를 수출할 때 그 포장지 역할을 한 게 일본의 에도 시대 우키요에라고 하는 목판화가 있었어요. 인물화, 특히 미인도, 미인화. 일본에서는 미인도란 말 쓰지 않고 미인화라고 합니다. 미인화, 또 풍경화.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일본의 그 후지산 풍경. 또 그리고 풍속화. 풍속화들이 아주 기이하고 참 아름답거든요. 이런 우키요에는 목판화가 이기 때문에 무한복제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많은 안에 종이에다가 이 도자기를 사서 가니까 포장지가 보니까 이거 참 독특한 그림이고 아름답거든요. 이게 또 인기가 있으니까 따로 포장지가 아니라 따로 안에 무한복제된 우키요에가 유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했듯이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의 안에 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고요. 또 일본의 가무, 일본의 가무를 연극화시킨 것이 가부키인데요. 자, 이런 것도 일본의 전통 가무가 노래와 춤이 유럽으로 건너가고 그 유럽의 오페라와 이렇게 뭡니까? 융합이 되어서 하나의 오페라 나비 부인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일본의 시도 영향을 끼칩니다. 일본의 시는 가장 극단적인 단행의 시가 있죠. 그것을 하이쿠라고 하는데 17자입니다. 우리나라 시조가 평균 43자인데 우리나라 시조가 하이쿠보다 2.5배 길이의 분량이라고 하겠고 하이쿠는 우리 시조의 2.5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축소지향의 일본인 문화를 잘 보여주는 것 중의 하나가 하이쿠죠.
이것이 또 유럽에 건너가서 굉장히 또 호평을 받고 자기들도 이렇게 일본 시처럼 짧게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모더니스트의 한 사람인 에즈라 파운더가 영향을 받아서 선시가 바로 지하철역이다. 그러니까 일본의 하이쿠의 영향을 받은 시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시조는 일본의 하이쿠든 요즘 개념의 행가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행으로 이렇게 길게 줄글처럼 썼는데, 오늘날 현대시의 행가리 개념으로 한다 하면 시조나 하이쿠는 삼행시가 되겠습니다. 초장, 중장, 종장, 그리고 하이쿠는 5, 7, 5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쿠는 1의 개념이거나 3의 개념입니다. 2의 개념은 아니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현대시에서 가장 짧은 형태의 시라고 하면,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인 단행시라고 하면 이행시라고 할 수 있겠다. 일행시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일행시가 어떻게 시가 되겠습니까? 표에 지나지 않죠. 그러면 가장 짧은 시는 이행시다. 짧으면 짧을수록 시가 어떻습니까? 여운이 있고 함축성이 강하고 또 어때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에즈라 파운더의 지하철역에서는 이행시고, 글자 수는 하이쿠보다 훨씬 많지만 형태 면에 있어서는 하이쿠보다도 더 짧은 형태의 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말을 제가 핵심적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시는 2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줄이면 가장 긴축된 언어의 구조로서 인생의 깊이와 우주의 질서를 다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의 제목은 2줄이면 충분하다입니다. 우리나라 시도 2줄 시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와서 더 많아졌어요. 옛날 시에도 있었습니다. 윤동주도 이행시가 있었고요. 2줄수 하면 가장 사람들한테 잘 알려진 시가 정현종의 섬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 2줄시의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이 정현종의 그 섬 이행시는 우연히도, 이건 우연입니다. 17자입니다. 하이쿠의 글자 수와 똑같습니다. 아마 17자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썼을 겁니다. 시가 짧으면 짧을수록 꼭 안에 어떤, 제가 보기에는 아이러니나 역설의 구조가 담겨져 있다. 어때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소외와 소통의 문제가 바로 이 섬입니다. 섬은 어때요? 홀로 있으면 하나의 외로운 섬이 되지 않습니까? 그 소통이 단절된 장소성을 상징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섬이 다른 데와 다른 데를 이어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바로 안에 소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소통의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상징적 언어가 바로 섬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섬은 아이러니와 역설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외와 소통이라고 하는 두 개의 반대되는 개념을 이렇게 같이 포함시키고 있다. 어떻습니까? 옛날 우리 집, 요즘 집이 아니고 옛날 집 마당 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당에 박혀있는 돌들이 몇 개 있다고 합시다. 아이들이 마당을 뛰어다니다가 그 돌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겠죠. 그것에 걸려서 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 올 때는 어떻습니까?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죠.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묘한 아이러니적인 어떤 생각이 바로 이 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절과 소통, 소외와 연결, 이런 것을 섬이 보여주고 있다. 맞습니까? 2줄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서정시를 통해서 수많은 생활 속 감정을 접하시면서 인생 공부를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에즈라 파운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령과 같은 이 얼굴들,
촉촉히 젖은 검은 나뭇가지에 매달린 꽃잎들. In a station of the metro, the apparition of these faces in the crowd. Petals on a wet black bough.